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2명 중에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5년, 법정 구속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에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과연 믿을만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이 재판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용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증거가 어디 있느냐, 유동규 말밖에 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원래 뇌물 사건은 현금으로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어제 반응을 한번 보시면 김용 측 변호인도 나와서 검찰이 얘기한 거를 판사가 다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말밖에 없다,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런 재판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인데, 그럼 판사가 편향되면 믿어주느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진술을 어떻게 하고 정황 증거가 어떤 게 있느냐는 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희처럼 기자를 오래 한 사람도 정치인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닙니다. 받아 적고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내지는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윤색하는구나, 이런 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1, 2년짜리 기자들과 1, 20년짜리 기자의 차이라고 보고, 유능한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판사도 뭐 일선 법원하고 뭐 고등법원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판별력이 훨씬 달라지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비록 1심이지만 사실 이 판사가 유동규 씨 측하고 그 다음에 김용 측하고 공방을 지리하게 1년 이상 벌여온 점을 관찰해가면서, 때로는 본인의 의문점을 질문해가면서 사실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김용 측의 말보다는 유동규 측의 말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명절 떡값 같은 거를 진술하면서 일부 번복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걸 헷갈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아, 저거 제대로, 왜냐면 기록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진실인가? 뭐 갸우뚱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김용 측 변호인은 그 부분을 이만큼 키워서 본 거고,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됐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검찰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진술을 안 하다가 뭐 거의 1년 다 돼서 이제 진술을 바꿨으니까 이게 검찰이 회유에 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판사가 믿질 않은 겁니다. 왜? 다른 정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문에 보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낮지 않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돈 준 날짜 뭐 이런 거 좀 헷갈리고 그랬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각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다.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말쯤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5월 뭐 29일 몇 시 이렇게 안 하고 5월 말쯤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 판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일부 일시 등의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했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일종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이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지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뇌물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무리다. 유 씨의 인간됨이나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일괄해 배척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구속이 돼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아이고 검찰 회유라도 응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다. 법정에 나와서 하는 인간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말도 다 이거 뭐 그냥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검찰 편을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은 이 재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자기가 진술해서 그에 따라서 규제가 나온 거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있는 사실대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은 당시 성남시에 있는 여러 언론 매체들을 보면 성남시 넘버 3였습니다. 넘버 1은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넘버 2 정진상. 그 다음에 넘버 3 정도가 유동규다. 아마 김용 정도가 넘버 3였겠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김용은 뭐 시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성남시의 시청이나 아니면 시 산하기관에 직접 근무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은 넘버 3로 그 카운트를 안 했고 유동규를 넘버 3라고 성남시에서 다 그 언론 매체들이 뭐 거기 기자들이라고 뭐 그냥 전혀 근거 없는 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넘버 3로 통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패밀리 그 패밀리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대신 이재명 시장과 본인이 직접 접촉한 경우는 많지는 않죠. 직접 접촉은 정진상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진상은 명실상부한 성남시의 넘버 2 내지는 넘버 2 정도가 아니고 그냥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뭐 직접 지시를 받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정진상을 통해서 유동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진상, 김용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비록 메모가 없더라도 충분히 10년 전 일, 1년 전 일은 물론이고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데 그걸 기억해내는 과정을 판사가 들여다보니까 아 그래 믿을만하다. 더군다나 다른 정황 증거도 확보가 돼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유동규의 말에 손을 들어준 거죠. 정황과 일치하니까. 예를 들어서 해쨍쨍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5월 30일 오후 5월 3일 오후 6시쯤 그때 1억 원을 유동규 사무실에서 준 걸로 돼 있는데 그 알리바이를 김용이 조작을 했다가 들통났고 저는 거기서 판단이 대충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들통났고 그게 이제 들통나니까 이쪽에서 아 그때 해가 쨍쨍해 있었다니까 아니 오후 6시에 5월 3일에 무슨 해가 쨍쨍해 있냐 그래서 검찰이 태양광 각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해가 쨍쨍할 수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7시 22분 저녁 이게 일몰 시간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시 22분이 일몰 시간이면 6시쯤에 해 쨍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검찰이 들이대는데 김용 측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니까 당연히 검찰 말이 믿음직한 거죠. 아니면 5월 3일 오후 6시에 자기가 어디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죠? 왜? 거기 가서 1억 원을 바바리코트 안에 넣어서 옆에 끼고 나왔던 것이 지금 그 검찰 측의 조사 결과인데
그게 아니라면, 그 시간에 어디 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기억하죠. 근데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김용이. 아니니까 그걸 만들어냈다가 들통났고. 이런 점이 경험했던 사람의 기억과,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정치평론을 해도 저는 기자로서 경험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사에서 1987년 이후에 어떤 정치 현장이든지 저는 있었습니다, 늘. 그러니까 그냥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뭐 이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과 저처럼 예를 들어서 경험한 사람의 차이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부분을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카더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3자인 판사 또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래, 저 말은 저기까지는 일리가 있는 거야, 저기까지는 맞는 것으로 보여, 뭐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시장 측에 연결고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게 이재명 시장 본인이 아니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돼서 의형제를 맺었다. 지금 그걸 뭐 정진상은 부인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연결고리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김용하고도 형동생 해가면서 지내고, 김만배, 남욱하고도 형동생 하면서 지내고, 이 연결고리인 사람이 지금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근데 유동규 씨의 말이 믿을 만하다 하는 이 판단이, 물론 1심 판단입니다만은 왜 중요하냐?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재판의 출발점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여기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결정적이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의 결정적 증언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의 민간업자 배임 재판, 여기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핵심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대장동에 대자가 들어간 재판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하다. 그런데 판사는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대장동 관련한 이재명, 정진상, 뭐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다 그거 진행 중이고 아직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